안녕하세요. 핑거 오브 토마스입니다. 오늘은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이를 설명하기 전에 토론의 원칙을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창조론자도 진화론자도 불완전한 지식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다 갖고 있지는 못하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누가 더 핵심 질문에 이성적인 답을 갖고 있는가, 또 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이 더 적은가의 여부를 살펴봐야겠죠. 두 번째는 과학에 대한 정의입니다. 다들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다면 진화론은 이미 반복되는 연구, 실험, 관찰의 결과를 논리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결론 내어서 말해야 합니다. 그런 걸 본 적이 없다든지 과학은 발전하기 때문에 미래에는 내가 원하는 결론에 대한 증거를 얻을 수 있을 거라든지 심지어 반복적으로 관찰되고 연구되고 실험한 결과를 부정해버린다면 그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화론은 말이 안 되는 이론입니다. 이게 그럴듯하지만 성경과 내용이 다르니까 나는 인정을 못하겠어. 사실이 아니야.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아예 상식을 벗어나는 반지성적인 주장입니다. 이걸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리차드 로런튼이라는 저명한 진화론자가 하는 말이에요. 상식에 어긋난 과학적 주장을 받아들이려는 우리의 의지는 과학과 초자연의 진정한 싸움을 이해하는 열쇠이다. 우리는 구성 요소의 일부에 완전한 모순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학계가 입증되지 않는 아니면 말고 정도의 이야기들을 허용할지라도 우리는 과학의 편에 선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질주의에 헌신했기 때문이다. 그 반대로 우리는 물질적인 원인에 이미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직관적이지 않던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던 상관없이 물질적인 설명을 하게 하는 연구장치와 개념을 만들어낸다. 물질주의는 절대적이기에 신성한 발이 이 문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자, 리차드 로런튼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대 과학의 기본 가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가정이 있지만 핵심적이고 창조론과 대척점에 있는 두 가지, 즉 물질주의와 방법론적 자연주의라는 것을 설명해 드릴게요. 물질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이나 영혼과 같은 영적인 세계가 없이 이 세상은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가정입니다. 즉, 진화론은 물질주의에 기반한 이론인데 리차드는 그 물질주의가 얼마나 말이 안 되던 모순이 있던 그것을 참으로 가정하고 또 창조론과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물질주의가 이성적이거나 과학적인 게 아니라 그냥 초자연적인 현상 혹은 창조주의 존재가 싫으니까. 실제로 과학자들에게 물질주의가 사실인지 과학적으로 입증하라고 하면 아무도 못합니다. 이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암묵적인 약속일 뿐이에요. 문제는 이 근거 없는 약속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방법론적 자연주의는 이 세상에는 물질만 존재하기 때문에 과학은 모든 현상을 자연적으로만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초자연적인 창조주의 개입으로 무언가를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생명체들이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하나는 진화론이 주장하는 공통 조상, 그리고 창조론이 주장하는 공통 설계자. 그런데 현대과학은 공통 설계자라는 가정은 세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창조론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 수도 없고 검증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가 있다는 가정 자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창조론이 비이성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건 현대 과학이나 진화론의 기본 가정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과학은 이를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양측 주장의 비슷한 점과 차이점을 설명해 드릴게요. 대부분의 진화론자들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은 왼쪽은 진화론의 주장을 나타내고 있고 오른쪽은 창조론의 주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슷한 점이 있다면은 어떤 개체에서 여러 가지 종 혹은 아종으로 분화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죠. 진화론은 모든 생물이 단 하나의 공통조상에서 더 복잡해지면서 지금의 다양성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창조론은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복잡한 여러 생물들을 만드시고 그 종류 내에서 여러 종으로 다양성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생명의 과수원이라고 부릅니다. 즉 여러 나무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종류라는 단어에 한번 집중을 해야 되는데 성경 창세기는 당연히 현대 과학의 분류가 이뤄지기 전에 쓰여졌잖아요. 물론 이 분류를 시작하는 사람이 창조론자이긴 하지만 현대 과학과 분류 구조나 단어가 달라요. 현대 과학의 분류법은 보통 종, 속, 과, 목, 강, 문, 계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데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니까 그냥 종류라는 단어만 나옵니다. 자, 설명하면 긴데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줄이면 일반적으로 과, 즉 패밀리라고 종류를 이해하면 쉽습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라고 제가 얘기한 거는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등동물의 경우에는 조금 더 위쪽이 종류가 될 수 있고 고등동물은 조금 더 아래쪽이 종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개를 보면은 개는 객과 개속, 늑대 종이거든요. 그리고 그 아종이 개인 거고 그 아래 품종이 뭐 치와와, 시추, 진돗개, 불독 뭐 이런 식으로 나뉘는 거예요. 즉 창조론자들은 하나님이 개와 늑대를 따로따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와 늑대의 공통 조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호랑이와 사자도 따로따로 창조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따로따로 만드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화론자들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티라노사우루스도 창조하고 스테고사우루스도 창조하고 트리케라톱스도 따로 창조하고 이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진화론만 봤을 때 진화라는 의미의 기본적인 의미는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창조론자도 동의한다라는 거죠. 모든 생물은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맨날 작은 변화하는 증거를 갖고 와서 자, 진화론이 맞았어 라고 주장한다면은 그 사람은 지금 창조론이 뭘 주장하는지 자신이 어떤 이론을 반박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랑 토론을 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진화론자다. 그런데 난 그냥 진실이 무엇이든 상관없고 진화론을 믿을래. 그러면은 사실 이 영상은 안 보셔도 돼요. 어차피 결론을 내셨으니까. 그런데 그건 과학이 아니라 믿음이고 종교입니다. 만약 내가 진화론자든 창조론자든 이성적이고 싶고 과학적으로 분석해보고 싶다면 우선 상대방의 주장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들의 주장에 맹점이나 뭐 반대하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화론의 핵심 주장은 랜덤 뮤테이션과 내추럴 셀렉션, 즉 무작위의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입니다. 즉 DNA에 있는 유전 정보가 무작위로 바뀌면서 여러 다른 개체가 생기고 자연 선택을 통해 비정상적이거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개체는 멸종하고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연 선택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자연 선택은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물론 진화론자가 얘기하는 그대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뭐 이게 논쟁할 만큼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문제는 자연 선택이 진화론의 핵심을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연 선택은 말 그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는 것이지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만들다 보면 불량품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품질관리부서에서 불량품을 다 걸러내서 폐기합니다. 그러면 공장에서 만들고 있는 자동차가 비행기가 될 수 있나요? 정말 잘 걸러냅니다. 아주 미세한 불량이 있어도 다 폐기하면은 그게 비행기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자동차 공장에서 비행기를 만들려면 비행기 설계사도 있어야 되고 부품이나 재료도 다른 것을 구해야 되고 공정도 완전히 다 바꿔야 됩니다. 자, 자연 선택은 기존의 무언가를 갖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선택을 하려면 옵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창조론자가 제기하는 문제는 그 옵션이 창조주 없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도 복잡한 일이어서 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무작위의 변이를 통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종류의 생명체가 창조되는 것이 왜 불가능한지 이해하려면 우선 확률에 대해서 간단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자, 동전 던지기랍니다.
앞이 나올 확률 50%, 뒤가 나올 확률 50%죠. 그러면 동전을 2번 던져서 앞이 2번 연속으로 나올 확률은 0.5의 2승, 0.5 곱하기 0.5니까 0.25 혹은 25%입니다. 그러면 동전을 100번 던져서 100번 연속으로 앞이 나올 확률, 혹은 던지기 전에 미리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그 순서를 정해놓고 100번 모두 그 순서에 맞게 결과값이 나올 확률을 계산하려면 0.5의 100승이니까 이걸 계산하면 7.88 곱하기 배의 31승 분의 1입니다. 자, 이 숫자가 아마 실감이 안 나실 거예요. 이 숫자 확률을 설명하면은 지구에 100억 명이 있다고 치고 그 100억 명이 1초에 한 번씩 계속 동전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던져서 24조 년을 던져야 100번 연속으로 앞이 나올 그 기대값이 1이에요. 0.5의 확률이 100번 연속으로 맞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정보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정보란 무엇일까요? 자, 알파벳으로 2개의 문자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자열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어요. 뭐 영어인 건 알겠는데 문자열에 뜻도 없고 의미도 없고 이것으로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에 반해 두 번째 문자열은 영어를 모르시면 못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영어를 이해하신다면은 뜻이 있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시다. 그가 부활하셨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자, 그러면 이를 컴퓨터 프로그램에 적용시켜 볼까요? 저는 프로그래밍을 모르지만 프로그램 언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글자로 단어를 만들고 명령어를 만들면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윈도우즈 같은 프로그램은 수천만 줄의 컴퓨터 명령어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인간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 지적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아무나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기술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컴퓨터 앞에 아기를 앉혀놓습니다. 이 아기는 영어도 모르고 프로그램 언어는 더더욱 모릅니다. 이 아기에게 아무 글자나 무작위로 눌러보게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간단한 프로그램이라도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혹은 의미를 가진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은 무작위적인 과정을 통해 정보를 만들어낼 확률은 극히 작기 때문입니다. 아까 과학은 반복되는 연구, 관찰, 실험의 결과라고 했죠. 이 실험을 100억 번 하던 1조 번 하던 결과는 똑같습니다. 만약 무작위의 과정으로 프로그램을 쉽게 만들 수 있다면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굳이 비싼 돈 들여 프로그래머를 고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프로그램 언어를 무작위로 돌려서 프로그램 만들어지는 것을 쓰면 되죠. 자, 인간은 분명히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 기술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낼 기술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는 생명체를 만드는 기술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술보다 비할 바 없이 고차원적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무작위로 이렇게 다양한 생명체는 만들어질 수 있고 컴퓨터 프로그램은 못 만든다? 그건 100m를 18초에 뛰는 어떤 사람이 42km는 10초에 뛸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어이없는 주장입니다. 이를 믿는다라는 것은 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생명체가 만들어지려면 단백질이 반드시 필요한데 단백질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냐면 DNA 염기쌍 3개가 모이면 그 조합에 따라 20가지 중 하나의 아미노산이 되고 그 20가지의 아미노산 수십 개 수백 개가 적절하게 조합이 되면 기능을 가진 단백질로 접히게 되고 그 단백질이 적절하게 조합이 되면 생명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미노산의 조합이 기능을 가진 단백질이 될 확률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물론 아미노산의 길이에 따라 다르지만 논문에 있는 150개 길이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10의 77승분의 1입니다. 아까 동전 던지기로 100번 연속 앞이 나올 확률이 10의 31승분의 1이었죠. 10의 77승은 10의 31승의 2배가 약간 넘는 게 아닙니다. 10의 36승 배입니다. 자, 이제는 2개의 개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왼쪽이 어쩌다 우연히 만들어진 최초 생명이고 오른쪽이 거기에서 분화한 두 번째 생명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생명의 생명 정보는 예를 들어 왼쪽이고 두 번째 생명체의 생명 정보는 조금 더 복잡해져서 오른쪽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두 문장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simplest라는 단어는 second type으로 바뀌었고 non-life는 the first life로 등등 이렇게 바뀌었어요. 만약 진화론이 가능하다면 이 문장이 한 글자 한 글자 바뀌면서도 계속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 문장이 의미를 잃으면 안 될까요? 그러면 불량이 되어서 자연 선택이 되어야 하잖아요. 뭐 한두 개 정도 틀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은 오타가 생기고 그 문장의 의미가 없어지면은 자연 선택이 된다라는 게 진화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자, 이거는 무작위가 아니고 그냥 영어를 아는 분이 지적 능력으로 해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무작위로 바뀌는데 의미가 더 풍부해진다? 그거는 비상식적이고 반지성적인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과학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과학은 무작위의 돌연변이가 닌자 거북이를 만들지 못하고 유전 정보를 줄인다고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저 화면에 있는 표시가 뭐죠? 엑스레이를 찍을 때 방사선을 쪼이니까 조심하고 특히 임산부들은 출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죠? 방사선은 돌연변이의 속도를 높이고 이 돌연변이는 장애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사진이지만 저 소녀는 체르노빌 사건 때 방사능에 피폭되어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 돌연변이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를 실험에도 똑같습니다. 여러 과학자들이 초파리에 방사선을 쬐어서 돌연변이 속도를 높이고 관찰을 해봤는데 초파리들은 흰눈이 나오거나 날개가 이상한 모양으로 나와서 날 수가 없거나 다리가 이상한 위치에서 나오거나 심지어 날개가 없이 나오는 등 비정상적인 개체만 나오지 더 발전하는 무언가가 나오거나 다른 개체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창조론자들이 리차드 도킨스에게 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녹음 상태가 안 좋아서 잘 안 들리는데 창조론자가 유전 돌연변이나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게놈의 유전 정보가 증가한 사례 하나만 달라고 질문합니다. 자, 리차드 도킨스의 반응을 한번 보시죠. Can you give an example of a genetic mutation or an evolutionary process which can be seen to increase the information in the genome? Can you just stop? I think. I'm recording. Okay. 자, 리차드 도킨스에게 한 질문은 간단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유전 정보가 증가한 관찰 사례를 달라. 그는 10여 초간의 침묵으로 답을 대신했고 영상이 공개되자 The Information Challenge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글에서도 유전 정보 증가를 관찰한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고 질문과 관계없는 굳이 설명하면 왜 관찰이 안 되는지에 대한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자, 리차드 도킨스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프로페셔널한 진화론자가 아닌 일반 진화론자들은 유전 정보 증가 사례를 요구하면 제시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톰 커드의 빠른 진화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미국 허드슨 강에 옛날에 오염이 너무 심해서 물고기들이 장애를 갖거나 죽게 되었는데 유독 대국과에 속하는 톰 커드라는 물고기만 잘 지내길래 연구를 해봤더니 진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유전 정보 증가의 사례일까요? 여러분은 왜 톰 커드가 생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들의 설명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6개의 염기쌍, 즉 2개의 아미노산이 삭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양분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오염된 물질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서 생존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환경에 생존할 능력을 얻은
유익한 돌연변이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는 유전 정보가 증가한 사례는 아닙니다. 오히려 유전 정보가 감소한 것이죠. 만약 어떤 개체에 아미노산이 두 개씩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으나 결국 그 개체는 모든 기능을 잃고 멸종될 것입니다. 창조론자들이 제시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례는 어떻게 최초 생명이 점점 더 복잡한 개체가 되었는지 그 메커니즘과 사례를 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없고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진화론자도 알고 있어요. 저명한 진화론자 유진 쿤인의 2007년 논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논문은 어떻게 첫 번째 생명이 탄생했을까에 대한 답을 주고 싶은 논문이에요. 그런데 제목을 보면은 특이한 단어가 있습니다. Eternal Inflation.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급행창 이론 중에 급행창이 영원히 무한히 일어나서 이 세상에는 무한한 수의 다중우주가 존재한다라는 모델이에요. 이게 왜 필요하냐고요? 유진 쿠니는 500개 길이의 헥산으로 이루어진 RNA가 우연히 발생할 확률을 10의 1018승의 1이라고 계산했어요. 제가 계산한 것보다 더 불가능하죠? 논문에도 그렇게 써요. 그런 확률의 사건이 일어나는 건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논쟁이 종결되었네요. 진화론이 불가능한 거죠? 아니에요. 아까 리처드 루언튼의 글 기억나시죠? 완전한 모순이 있더라도 과학의 편에 선다. 자, 논문의 결론입니다. 이 세상에 무한한 수의 다중우주가 있다면 아무리 희박한 확률의 사건도 일어나는 것은 필연적이다. 즉, 생명 발생의 확률이 희박하지만 무한한 시도가 있다면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야 한다. 그러니까 진화론은 맞다입니다. 자, 재밌는 것은 이런 억지들이 과학을 더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선 그동안 진화론자들은 확률이 너무 낮아서 생명의 최초 발생을 설명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DNA를 가진 최초 생명이 바로 생기는 것은 너무 확률적으로 낮기 때문에 RNA 가설을 세우거나 그것도 복잡해서 TNA 가설을 세우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무한한 우주가 있으면 아무리 낮은 확률의 사건도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면서요. 그러면 생명 발생도 진짜 그렇게 설명하면 되지. 왜 이를 밝히려고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거죠? 문제는 그것뿐이 아닙니다. 과학이란 것이 반복적인 실험, 관찰, 연구의 결과라고 했는데 그 모든 관찰, 실험, 연구가 지독한 우연의 일치였을 수도 있잖아요. 필연적으로. 그러면 과학이란 학문의 근간은 어떻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인간이 눈으로 목격한 가장 희박한 확률의 사건이 어느 정도의 확률을 갖고 있나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10의 50승분의 1 이하의 확률을 가진 사건은 우주의 역사 내내 일어날 수 없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제가 아주 많이 양보해서 10의 500승분의 1의 사건이라고 해보자고요. 지금 유진 쿤인이 계산한 500개짜리 RNA. 자, 이거 생명 발생 확률이 아니에요. 500개짜리 RNA가 발생할 확률이 10의 1018승의 1이라는데 그런 낮은 확률의 사건이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면 왜 우리는 아주 희박하지만 적어도 1018승분의 1보다는 높은 확률의 사건을 역사 내내 한 번도 못 본 거죠? 진화론의 확률적인 불가능함을 무한한 다중우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너무도 무모하고 구차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식의 논문이 피어 리뷰를 거쳐서 논문에 게재되었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진화론자들이 자랑하는 화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찰스 다윈은 자신의 이론을 내놓으면서도 한 가지 깨름직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화론을 입증하는 화석 기록이 불완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윈은 이를 진화론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를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동물이 화석화되는 것이 흔치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했지만 화석화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인류가 아직 충분한 화석을 발견하지 못했고 미래에 충분한 수의 화석이 발견된다면 진화론이 맞다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토론의 원칙을 처음에 얘기했었죠. 미래에 발견이 되었는지 아닌지 모르는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 찰스 다윈도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로부터 약 20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화석에 대한 진화론자들의 생각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자, 네이버 백과사전에서 캡처한 이미지인데 지금도 직접 검색하시면 똑같은 페이지 볼 수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이 가장 당혹해하는 게 뭐라고요? 그토록 기다리던 중간형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종과 종 간의 단절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스티브 제이 굴드나 닐스 엘리지 같은 사람들이 단속 평형설이라는 것을 세워요. 이게 뭐냐면 원래 진화론은 천천히 하나하나 돌연변이가 쌓여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화석이 연속적인 형태로 많이 발견되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진화가 확 빨리 됐을 거야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제가 바로 전에 설명드린 유전 정보 증가가 얼마나 어렵고 확률적으로 희박한지 알기 때문에 점진설자들은 단속 평형설이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렇다고 단속 평형설자들의 말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점진설이 맞다면 그들이 예상한 대로 화석 기록들이 존재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증거는 없어요. 진화론자들이 화석 기록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유진 쿠닌이라고 아까 그 멀티버스가 있으면 생명체 발생이 가능하다고 했던 그 과학자입니다. 복잡한 RNA 분자의 기형과 단백질 접힘, 바이러스 주요 그룹, 고세균과 박테리아, 그리고 원핵 생물의 주요 계통 범위, 진핵 생물의 슈퍼그룹, 그리고 동물문을 포함한 경우,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주요 종류는 급작스럽게 그리고 완벽하게 새로운 단계의 생물적 조직을 갖춘 것처럼 보인다. 다른 종류 사이의 중간 수준이나 중간 단계 형태는 찾을 수 없다.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아마도 최고의 고생물 학자로 모두에게 인정받는 스티븐 제이 굴드는 전환 형태의 화석 기록이 극도로 희소하다는 것은 고생물학의 영업 비밀이다. 우리의 교과서를 장식한 진화나무는 실제로 그 가지의 끝과 마디에서만 나타난다. 나머지는 추정한 것일 뿐 화석에서 얻은 증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무신론자 리차드 도킨스. 아주 처음 화석들이 나타날 때 화석들이 진화의 역사를 거치지 않고 그곳에 심겨져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중간 단계가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이런 급작스러운 등장은 창조론자들을 기쁘게 했다. 즉, 창조론자들이 예상한 대로 화석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즉 화석 기록에 진정한 불완전함이 있음을 인정한다. 네. 그리고 유일한 대안적 설명은 신성한 창조이지만 진화론자들은 이 대안을 인정하지 않는다. 당연히 인정하지 않죠. 자, 아까 스티브 제이 굴드와 함께 단속 평형설을 주장했던 닐스 엘드리지, 그러니까 패밀리, 이상 분류 단계 사이의 빈틈은 인간이 가진 화석 기록의 부족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될 수 없다. 그러니까 과 이상 분류 단계에 빈틈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아래는 창조론자들도 인정하는 소진화기 때문에 여러 개 많은 중간 단계 화석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상이 되면은 그보다 더 높은 데는 화석 기록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자, 중간 단계가 없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 두 프레젠테이션은 도널드 프로데로의 세미나에서 캡처한 두 개의 이미지인데요. 왼쪽은 유공충과 방산충의 진화 과정을 화석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두 개체는 단세포 생물로 현대 분류법으로는 조금 높은 위치에 분류되어 있지만 창조론자들도 사족충류와 함께 한 종류로 여기는 생물입니다. 즉,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진화 과정은 시기나 순서가 다를 수는 있지만 창조론자들도 인정하는 소진화 혹은 같은 종류 내에서의 변화에 포함되는 화석들입니다. 문제는 저렇게 단순한 생명체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혹은 생명나무에서 점 정도의 범위에서 일어난 변화에 대한 화석 기록이 저렇게 많다면 그보다 더 오랜 시간 있었던 긴 선의 범위에서 일어난 화석은 훨씬 더 많아야 하지 않겠어요? 자, 오른쪽에 있는 화면은 원시 파충류로 알려진 웨스트 로시니아의 화석입니다.
소진화를 나타내는 화석화되기도 어려운 단세포의 화석이 10개가 넘게 발견된다면 상대적으로 크고 화석화되기 쉬운 파충류의 화석은 100개, 20개가 발견돼야 맞습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연속적으로 변화를 다 보여줄 수 있는 화석인 거지 갑자기 등장하거나 가지의 끝과 마디에서만 나타나는 그런 증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단지 화석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유전학적으로도 굉장히 일관성 있는 결론이 나와요. 자, 2018년도에 진화론자들이 여러 종의 유전체 분석을 한 결과인데요. 간단히 설명하면은, 자, W는 종내의 유전체 차이, 그 B는 종 간 유전체 차이입니다. 만약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특히 무작위의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에 의한 점진론이 사실이라면 생물들은 종내 분화이건 종간 분화이건 큰 차이 없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화석도 유전체도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은 논문 저자들한테도 아주 의아한 것이에요. 이들은 대부분의 종이 최근 출현했다.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을 발전시킬 만한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 인간을 비롯한 현재 지구에 존재하는 90%의 다른 종들이 최근 10에서 20만 년 사이에 출현했으며 각각의 종 내 미토콘드리아 서열은 거의 동일하지만 다른 종과는 분명히 구분되어 있고 중간 단계를 찾기 힘들다라고 의아해합니다. 이들의 인터뷰를 보면 최근 10만 년에서 20만 년 사이에 전 지구를 뒤엎은 대격변이 있었나? 라며 마치 노아의 홍수 같은 사건이 최근 있었는지 여부를 추측하는데 이들이 관찰과 연구를 통해 그려놓은 나무를 보면 한 나무에서 모든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는 진화론자들의 생명나무보다 종류별로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창조론이 얘기하는 생명과수원에 훨씬 더 근접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진화론자들이 스스로 얘기한 화석에 대한 내용 설명드렸고요. 자, 이제는 진화론자들이 숨기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논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스스로 무작위의 돌연변이로 새로운 정보가 생기는 게 지극히 어려운 일이며 굉장히 운이 좋아야만 그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거꾸로 얘기하면 무작위의 돌연변이가 실제로 수없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정상적인 개체보다 비정상적인 개체가 훨씬 더 많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종내 변이가 아닌 새로운 개체가 생겨날 때 더더욱 그 trial and error의 과정에서 에러가 엄청나게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비정상적인 개체의 화석을 정상적인 개체의 화석에 비할 바 없이 많이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변해가는 중간 단계의 화석을 수도 없이 많이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생물이 심장이나 간의 내장이나 뇌나 눈이나 모든 지체가 뿅뿅뿅 한 번에 완벽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면은 예를 들어 심장은 완성되었으나 아가미는 진화 중인 물고기, 위와 장은 다 완성되었으나 아직 항문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개체, 눈은 있으나 뇌나 다른 신경과 연결되어서 볼 수 없는 개체, 날개는 있으나 몸의 근육과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날 수 없는, 그래서 자연 선택에 의해 멸종될 수밖에 없었던 불완전한 개체들이 완전한 개체들에 비해 비할 바 없이 많아야 됩니다. 하지만 화석을 보면 그 반대입니다. 화석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관찰하는 생물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마치 설계된 것처럼 생존하기에 적합한 신체 구조나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설계된 것 같다라는 이런 느낌은 창조주를 믿고 있는 저만 느끼는 걸까요? 아닙니다. 진화론자들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관찰 결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디자이노이드가 뭔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래 캡처 화면은 리차드 도킨스가 1991년에 했던 5부작 진화론 세미나 중에 두 번째 세션인데 제목이 Designed and Designoid Object입니다.
이게 디자이노이드라는 게 이 리차드 도킨스가 만든 용어인데, 그러니까 디자인된 것처럼 보이는 뭐 이런 뜻이에요. 이 세미나 내용을 보면은 생물들이 설계된 것처럼 보인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속지 마. 이거 설계된 거 아니고 그냥 설계된 것처럼 보이는 거야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지속적으로 관찰되는 생명체가 설계된 것처럼 보인다라는 결론을 부정하고 이들이 설계되지 않았다라고 결론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과학이 아니라 반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안티사이언스죠. 생명체는 그냥 겨우겨우 꾸역꾸역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인간이 도저히 흉내내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거나 인간이 배워서 적용시켜야 할 정도로 놀라운 효율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은 지금도 벌새나 파리와 같이 자유자재로 하늘을 나는 물체를 만들지 못합니다. 이들은 수없이 연구하고 어떻게 나는지도 알지만 이를 흉내조차 내지 못하는 것이죠. 또 고속도로를 처음 만든 나라가 일본인데 처음에 그 신칸센을 개발할 때 바람의 저항 때문에 소음이 너무 심해가지고 운행을 못할 정도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설계자가 물총새의 부리에서 영감을 얻어서 바람의 저항을 줄여 효율적으로 디자인하고 이렇게 뾰족하게 더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이나 생물의 특징을 통해 더 발전된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생체 모방이라고 합니다. 모방이라는 것은 더 실력이 떨어지는 쪽이 훨씬 더 실력이 좋은 누군가를 베끼는 것인데요. 전교 1등이 전교 꼴등의 시험지를 베낄 리가 없듯이 인간이 생명체의 무언가를 보고 베껴야 한다면 그건 그 생명체를 만든 누군가가 훨씬 더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설계의 흔적은 잘 보이지도 않는 세포 하나에도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If we look at the cell, and I mean, I just got, like you would, I went to Wikipedia to get this. If we look at the cell, I don't know about you folks, but when I look at the cell, I say, oh my goodness, that sure as hell looks designed to me. I mean, that doesn't seem to me to be something which, is just randomly put together. It doesn't seem to me like just a pile of old junk which, as it were, was dumped out. That looks to me like something that somebody worked very, very hard to produce. So I don't want to deny that we're dealing with design-like phenomena. Now, that's not part of what I'm saying tonight. I'm not saying that the design question is irrelevant or even false. 진화론자인 마이클 루스는 퍼즈 라나와의 토론 중 세포를 보며 설계가 된 것처럼 보인다고 고백합니다. 세포 하나도 이런 복잡한 설계가 없으면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설계를 관찰하면서도 설계를 인정하지 않을까요? 그건 과학적이거나 철학적인 이유가 아니라 영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I agree with Dr. Rana that the problem of the origin of life is one hell of a difficult problem. I don't think anybody wants to deny that. I agree with Dr. Rana that scientists today do not have a full or even an adequate solution. I agree with Dr. Rana that there have been a lot of, shall we call them cowboys in this business, who have, done a lot of speculating, what, as I say, Stephen Jay Gould used to call just so stories. They talk about it in sociobiology. You certainly see it here. So I don't want to disagree with any of those sorts of things. However, what I want to say is, it's so instructive, isn't it? You've got what is a horrendously difficult problem. We've now got, don't forget, but at the same time, we've now, since the Watson-Crick model, we've now started to get some tools that we can explore this. At first it looked as though it was going to be easy peasy, but then within 10, 15, 20 years, it became clear that it was a lot more difficult than anybody thought.
A lot more difficult. And even today, I don't think anybody would want to deny that. So the question then is, where do you go from here? What's to be done? Do you throw up your hands? Do you take a biblical position? Now, as I say, if you're going to take a biblical position and a biblical position, I can't stop you, but you're not doing science anymore. The question is, do you, at some level, have this, if I call it a hybrid, Dr. Ron will probably give me another word for it, but do you say, no, the science points me to miracles? And I want to say no. I want to say no. 이 영상 처음 제가 진화론에는 두 가지 가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어떤 논리나 근거를 갖고 생겨난 게 아닙니다. 이는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없는 철학적인 가정입니다. 이들이 이런 가정을 만든 이유는 하나, 성경에 항복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이들은 성경에 항복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과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위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화론을 포함한 성경의 모순이 되는 많은 이론들은 반복된 관찰, 연구, 실험 결과 없는 가설을 과학으로 포장하고 증거도 없이 일단 자기들이 상상한 대로 질러서 발표하고 나중에 그 발표가 거짓으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과학이란 원래 그런 거라며 안심시키고 정작 반복된 관찰, 연구, 실험을 통한 가장 합리적인 결론은 물질주의, 방법론적 자연주의에 위배된다며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물질주의에 헌신하고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과학에 헌신한 게 아닙니다. 이들은 물질주의, 즉 하나님이 없다라는 결론에 헌신한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굉장히 극단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과학적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진화론이 비상식적이고 반지성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주장이 말이 안 된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쉽게 제 근거에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제 주장에 합리적으로 반박한 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진화론의 틀 안에서 창조론 역시 사실로 인정하는 변화를 갖고 와서 진화론이 맞다고 하거나 별 근거도 없이 억지로 우기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저의 주장을 반박하고 싶으시다면 무작위의 과정이 어떻게 극도로 복잡한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왜 우리는 진화의 중간 과정에 있는 불완전한 개체의 화석은 발견할 수 없는지, 그리고 왜 모든 생명체에서 설계의 흔적을 관찰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상식적인 분이라면 단백질 한 개가 우연히 만들어지려면 10의 77승분의 1의 확률을 뚫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한 순간 진화론이 반지성적이고 비상식적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긴 강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